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죠?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생각하는데 편안한 자세로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들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이 많지 않죠. 아무튼 오늘 저는 또 제 나름의 감회를 가지고 이 행사에 왔습니다. 제가 또 이 소방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정말 오랫동안 함께 여러 가지의 그 상황에서 만나 뵙고 의논도 드렸던 중앙대학교 이종현 교수님께서 좌장을 해주시게 됐고, 그리고 저나 이종현 교수님이라 이제 뭐 정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또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몇 년, 한 2,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또 여러분을 뵙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군인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군인들이 훈장을 받고 상을 받는 경우는 공격전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적의 고지를 탈취했다. 승리, 그러면 엄청난 훈장을 받고 특진을 하지만 방어나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들은 이 징계 안 먹으면 다행이란 말이죠. 이게 잘못해서 뚫리면 왜 뚫렸을까? 그 사실 뚫리지 않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런데 소방은 극히 일부의 업무를 제외하고 일부의 극한 어떤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력 부대가 이 방어군입니다. 방어군. 또 주력 부대가 경계 업무예요. 그러니까 경계 업무나 방어군은 어떤 자원을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분했나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뚫리면 뚫린 거예요. 뚫리면 뚫린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서 긴장해야 하고, 그러나 업무가 화려하지 않고 그 보상은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임무의 속성이자 조직의 숙명입니다. 그게 숙명입니다. 그러나 역시 선진국이라든가 또 강한 조직은 그런 속성을 잘 알아서, 이런 건 그런 속성이 있으니 우리가 내깔려 두면 뚫린다. 이 사람들을 대접을 잘해주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무조건 뚫린 지휘관 데려다가 징계 준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각종 시스템과 또 이 어떤 정서적인 사기를 북돋워주는 등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방어 태세와 경계 태세를 굳건히 합니다. 그것이 강한 나라이고 또 강한 사회죠. 소방에서 공격전을 통해서 훈장을 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고난도의 구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해낸다거나 하면, 또 지진의 더미 속에서 어린아이를 구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타이완에서 이제 굉장히 뉴스가 됐었죠. 한국 구조대가 가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의 99.9%의 일은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속 성장까지 한, 그러면서 또 세월이 흘러서 노후화된 시설과 신규 시설과 글로벌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우리 집에 지금 전선이 어디서 불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계와 방어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를 정도로 안전할 때에는 일을 잘한 거고, 거꾸로 말하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 왔다 가셨는데, 제가 서울시 부시장 계실 때 뵀는데, 정무부시장 하실 때 삼풍 사고 아마 전후했었던 시기로 생각이 되고, 또 이재정 의원님은 이 소방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각별한 관심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성과를 일구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인 대화는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 좀 착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인간이 좀 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뭘 해도. 그런 면에서는 소방과 이 멘탈리티나 정서가 잘 통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정치에 나갈 뜻은 전혀 없고 뵐 때마다 굉장히 소방을 각별히 생각해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디안에 대한 사례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례이긴 한데요.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 그런 말 있죠. 근데 제가 그 사례 굉장히 미련한 사례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집념은 알아줘야 됩니다. 집념은. 이제 국가직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일이 많죠. 현실적으로 국가직이 되면 칼로 자르듯이 산술적으로 쫙 하나의 직제로 평준화시키는 과정에서 각 시도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던 지방직 공무원이 신분이 바뀌면서 생기는 유분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이익과 불이익이 있겠죠. 그건 개인의 생활이고 절실한 문제이고 그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수렴하면서 국가직을 가져가느냐 하는 건 디테일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그러한 하나하나를 가지고 국가직 전체에 대한 전망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디테일을 풀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인디안의 문제와 어떻게 결부가 되느냐 하면 인디안은 그래서 우리가 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좋다고 하자고. 그럼 비가 내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인디안이. 제 생각에는 인디안이 인공 강우 기술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다음에 이렇게 마구 기다리지 말고 비구름을 아니면 배를 만들어서 타고 나가서 신대륙을 가야지 또 비 많이 내리는 대로. 그런데 거기서 그 생활 그대로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비 안 내려오면 또 비 오는 거 기다리고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바뀌고자 해도 제대로 바뀌려면 계절이 바뀌어야지 되고 그 제 계절은 혹독하기도 하고 풍요롭기도 하겠죠. 그러나 결국 계절이 바뀌었을 때 살아남은 종은 진화가 되고 그 풀수분도 융성하게 되듯이 우리의 환경은 늘 바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인류 문명도 이렇게 그냥 기온이 일정하거나 옷 같은 거 필요 없이 아무데나 자면 되는 그 지역이 훨씬 문명이 발전해야 되는데 도전이래 응전이래 그런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절의 변화가 심하고 일부 혹독한 지역에서 더 확실하게 문명의 뿌리가 내려지고 인공 강우는 물론이고 수많은 기술들을 개발을 합니다. 저는 이 국가직 전환이 다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국가직 전환을 꿈꿔왔을 때는 너무나도 소방이 존재가 없었어요. 그때도 역시 소방은 작은 조직이 아닌데 중앙정부 안에서는 불과 몇백 명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절실한 소방 정책의 중심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게 있었고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가장 먼저 책임부터 져야 되는 그런 조직이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소방이 점점점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소방청이 생겼잖아요. 소방으로 아이덴티티를 가진 소방청이 생겼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국가직을 목표로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참 단일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단일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단일 조직이 생겼는데 하물며 이제 국가직까지 저희들이 그 달성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국민 앞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한 계절이 바뀌었는데 이걸 계절이 바뀐 걸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고 어떻게 융성한 숲을 만들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세상이 바뀐 거, 바뀐 옷을 입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민물고기 바닷물에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니까 뭐 그래도 바닷물에 적응한 물고기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의미 없는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산술적으로 평균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하지 말고 정말 유연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진화와 발전을 하는 계기를 다 함께 맞이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아까 인디안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저 인디안한테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디안이 또 우리 민족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그런 최근의 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남을 것이냐, 누가 진정 남을 것이냐 하면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한 조직이 남는 거죠.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은 절대로 생존하지 못하죠. 어떤 조직이 국민에서 일할 수 있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양적인 것을 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조직만이 살아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양적인 거에 기대서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혀 소방과 다른 분야에서 논의되는 테마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은 뜨거운 거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박사는 불이 뜨겁지 않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지하게 현장을 생각해서 현장성이 높은 지식을 그러나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순환시키는 그런 구조를 이제 국가 단위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사실 저는 가장 억울하게 생각한 것이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낸 통계를 보면 화재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안전합니다. 개인의 사망률이나 또는 재산 피해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게 안전합니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안전합니다. 자연재해에 있어서는 특히 지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무지하게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위험합니까? 일본이 위험합니까? 일본은 기본이 10,000명 단위잖아요. 기본이. 그러나 우리가 손 놓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는 다행히 위험도가 그들 나라의 50분의 1 이하라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조상님들이 땅을 잘 찍었어. 이 정도면 상당히 잘 찍은 겁니다. 이게 끝까지 내려와서. 그런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저는 역사가 오랜 나라로서 안전의식이 투철하고 자기 자식이 학교에 가서 옆에 친구랑 싸워서 얼굴만 살짝 찢어져 와도 난리 나잖아요. 이게 난리 나잖아요. 솔직히 다른 나라 보면 지금 우리 애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집안에 따라서 그런 집안도 한번 봤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게 다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무지무지한 스트레스 속에서 안전을 신경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한 번 나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난리 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결벽증이 있는 나라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안전 무관심 이런 게 만약에 안전 무관심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세계의 대도시에 가서 뒷골목을 3시간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그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잘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형편없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대국에 들어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이제 우리는 강대국에 걸맞는 그러한 수준의 위험에 대한 방어력을 갖춘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운영으로는 힘들 것이다. 그것은 농촌 국가에서 대규모 국가에서 이미 세팅된 나라에서 시행하는 걸 우리가 자꾸 수평 도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대도시에서 선거구별로 소방서 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도시에서 전 세계 어딜 가도 대도시는 각 구별로 선거를 해도 대도시만큼은 광역이에요. 하나로.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30%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다 도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의정부에서 서울 오다 보면 언제 서울 들어가는지 모른다니까 이게. 인천 가다 보면 언제 인천 들어가나 몰라요. 이런 도시화된 고밀도의 공업국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나라에서는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효율화시키고 그 속에서 집중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수준을 올려서 그 올린 수준을 가지고 다시 나중에 재분배를 할지언정
발전을 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건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당장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은 감수하고라도 이제 대한민국의 소방은 발전을 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러 왔을 때 명실공히 내놓을 만한 것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는 나라는 잘 사는데 안전의식이 없어서 저런 사고가 난다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혀 경계 근무의 상황을 모르는, 지금 산업이 발전하면 얼마나 적군이 강해지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옛날 생각해서 안전은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된다 하는 식의 방법을 찾다 보면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눈 똑바로 뜬다고 간첩을 알 수 있습니까? 행태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막 조사하고 과학화 기반으로 뭘 해야 되겠죠. 이 모든 중심에 소방이 있는 것입니다. 소방의 이름이 소방이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은 막 바꾸잖아요. 뭐 무슨 뭐 하다가 이름 바꿔가지고 뭐 한국방제였다가 한방유비스 뭐 이렇게 뭐 바꾸고 그러는데, 소방은 그걸 바꾸지 않고 전통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 이름을 부여잡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름 바꾸자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방 그러면 아직도 풋풋하던 어린 시절의 불자동차 생각하고 그래 버리는 부분에서 자기 한계를 지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자기 머릿속이 굳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소방도 바뀌고 공부도 하고 불자동차만 믿으면 안 되고,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 한단 말이죠. 그런 건 그냥 이미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잿더미 속에 들어가면서 이미지를 생각하고 코스프레를 생각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 돈으로 장갑을 사야 된다든가 우리가 어렵다든가 하는 처우의 문제는 국민이 우리를 생각해 주면 참 고마운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국가직이 돼서 처우가 좋아졌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늘어났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날개를 펴서 그 어떤 곳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첨단화되고 지능화되고 그리고 가치관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이 거듭나는 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소방관이 아니잖아요. 제가 바라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자원을 투입하고 이 정도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방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지금 배포된 것이 있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항상 저희 아까 함승희 교수가 지금 민주당 여당의 소방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데, 항상 제가 뭐 이렇게 그 찌라시 같이 좀 이렇게 써주면 거의 막 그걸 논리를 정리해서 찌라시를 그 루브르 박물관으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오늘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 내용 하나하나는 정말 열심히 만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화면이 흐리죠. 이 대회의실이 제가 아는데 여기는 프레젠테이션용이 아니에요. 이게 부흥회용입니다. 이게 부흥회를 하기 위한 데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놓고 하나하나 설명하다가는 오늘 커뮤니케이션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트렌드로서 그냥 빅데이터 하면 뭐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인공지능이네 빅데이터 하면 깃발 들고, 세상이 그러니까 그거 붙여놓으면 무조건 돈 된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쓰레기를 양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 속에는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소방에서 앞으로 국가직화되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이 상당히,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가직 해주는 거는 지방에다가 자원을 보내는데, 그게 지방에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 자원을 투입해 주지도 않고 이 제대로 그 관리 감독도 안 되니까 국가직화를 시켜서 그런 모든 부분을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스타트한 거죠.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중심이 되려면 그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 국가 중심부, 다시 말하면 본부를 강화시켜야 돼요. 본부가 강화돼야 전체 체계가 잡힙니다. 우리가 흔히 아마추어 생각하듯이
현장이 잘 돼야 된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현장이 잘 되려면 본부가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본부가 확실한 능력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질적인 역량과 양적인 역량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소방청을 보면 중앙부처로서 질적인 걸 따지기 이전에 양적으로 말이 안 돼요. 특히 지금의 온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건물과 다양한 시설들이 얼마나 많은 공학적인 이유 때문에 복잡한 화재 방호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기 위한 소방 설계 기준이나 각종 법률 체계는 정말 취약합니다. 취약해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규제 강도가 심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고 프로젝트마다 어려워하고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중앙 부분을 인력의 면이나 조직의 면에서 확실하게 보강을 해서 우선 작전 통제실을 확실하게 만들고 이 작전이라는 건 정책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방도 고도화된 시스템 위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그 혜택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하나하나 드리면 뭐 한이 없는 것이고 해서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의견들은 여기 또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해 주실 거고요. 꼭 부탁드리는데 글씨도 너무 작게 나왔는데 한번 좀 꼭 읽어봐 주시고 읽어봐 주시면 제가 오늘 이걸 한 장 한 장 설명드릴 수 없었던 이유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재난이 나는지 정말 어이없는 재난이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났으면 아마 대통령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후쿠시마 사태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남북 통일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정을 보시고 국가직을 이제 아까 의원님들 계시고 할 때에는 소방관들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어려움 그 눈물을 닦아주고 국가와 국민이 최소한의 것을 해주기 위해서 국가직을 실현하는 것은 원동력입니다. 이제 있었더니 비가 내렸어요. 이제는 뭐냐? 이제 인공광호 개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후손들도 그냥 기후재 지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젠간 다시 또 계절이 바뀌면 그때는 자치 소방이다 해서 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돌아오는 소방은 지금과 달리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정말 강하고 우수한 세계 최고의 조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 그 염원을 담아서 또 여러분께 반갑다는 말씀과 연말연시에 잘 지내시라는 말씀을 담아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